안녕하세요, 쌤톡입니다. 와! 이 무더위를 어떻게 잘 견디고 계신지요? 이 더운 날씨에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또 새학기가 시작되면 그들과 함께 해야 될 내용들을 연구하고 준비하시느라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비지땀을 흘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늘 현장에서 같이 아이들과 열심히 교육을 할 때, 또 우리가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계신 분들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 쌤톡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신 김상곤 장관님께서 내놓은 큰 줄기 3가지가 있지요. 그 3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고교 학점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 자치 강화, 고교 학점제, 학교 회계 직원팀. 요게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교육 분야 고용 안정 총괄팀. 이렇게 3가지를 중심으로 개편을 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쌤택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먼 거리에서 한달음에 달려오신 쌤톡 가족분들 각자 소개하러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자고 있겠죠? 안재욱입니다. 선생님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자다 나왔어요. 네, 잘하셨어요. 수면 방송. 안녕하세요. 남고 싶을 때 남는 여자. 치명적인 매력. 여름엔 치맥이죠? 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치맥, 이게 또 그렇게 가는군요. 여름엔 치매죠? 너무 더워. 이 더위에 제정신인 게 신기할 정도죠.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정말 무뎌지고 있는 김작두입니다. 무뎌진 날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베이스 있으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녹음날 스님들을 뵐 수만 있다면 좋겠다 싶은 기다림에 지친 전빨수입니다. 진짠가요? 네. 영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 눈을 보시죠. 눈을 바라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이분이. 그분이 네네. 어떤 생각과 또 정책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대통령과는 또 어떻게 공유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신뢰를 해야만 이 정책들이 잘 이끌어 갈 거라고 믿음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은 고교 학점제에 대한 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약간은 뭐 대학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진로나 공부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고자 하는 것도 취지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매우 익숙한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대학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느낌상으로 좀 이따 더 얘기해 볼 건데, 하나같이 이번 대선에서 모든 대선 주자들이 그 공약으로 내놓았던 게 이 고교 학점제였던 겁니다. 레드진표 빼고요. 레드진표. 레드준표도 반대는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얘기는 안 했어요. 예, 얘기는 안 했을 뿐 굳이 반대하진 않았을 겁니다. 뭐 특별한 생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이건 뭐, 아이쿠, 이거 방송, 이거, 자. 어쨌든 그런 거라서, 나름대로는 이게 어떤 교육정책을 내놨을 때 이게 좀 핫하다. 또는, 이렇게, 뭔가 정책이 있구나라고 해볼 만한 그런 아이템이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일단 수요가 있을 때 되던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또 두 후보는 교육부 폐지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교육부 폐지는 아마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요였을 것 같고, 고교 학점제는 아마 학부모나 학생들 또는 앞으로 좀 이제 교육이 좀 가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일본에서 온 모델로 입시 제도와 학교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좀 더 이제 좀 달라져야 하는 부분들을 좀 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식 얘기하셨는데 이건 서구식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네. 비버리 힐즈 아이들이라든지 네. 언제적 드라마지? 자, 이런 것에서 보는 것 같은 고등학교 생활인 거죠. 수업을 선택해서 듣고 사물함에서 가방 꺼내가지고 네, 수업 들으러 반이 가고. 없고. 예, 반이 없고 담임 없고. 그리고 수영장이 있고 네. 럭비부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치어리더가 치어리더가 있고. 있습니다. 영화 많이 보셨네. 네네네. 저 영화 좀 봐요. 그 체육관에는 접이식 의자가 있는 거 아시죠? 거대한 거. 네. 앞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그리고 또 이제 사물함에서 두루 로맨스가 이루어집니다. 네, 사물함에 그리고 뭐 죽은 닭이 있을 수도 있고. 저주하는 저주. 서로 영화가 다른 장르의 영화였나 봐요. 사랑과 분노.
저는 주로 로맨틱 코미디 쪽이었는데.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총기와 마약이 나오죠. 총기와 마약이. 스릴러나 뭐 공포 이런 쪽이군요. 학교에 들어갈 때 몸수색 당하고. 학교 폴리스는 실탄을 장전한 채로 그렇죠. 서구식 학교. 바로 그것을 원한다. 바로 그것을 원한다. Right now. 뭐 서양 교육이 항상 옳은 방향을 갖고 있다고 뭐 전제를 할 수는 없지만 이 고교 학점제의 어떤 큰 줄기 중에 하나는 다양성이 네네. 아닌가 싶습니다. 선택과 다양성. 아이들이 획일화된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프로그램에 다 교육을 받기보다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 아이가 생각하는 방향을 좀 더 기회를 더 주자. 네네. 그것이 다양한 직업군을 갖고 있는 사회에 적응하는 게 하는데 더 올바른 게 아니냐.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고려된 이 교육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고교 학점제가 나왔던 이 맥락을 쭉 살펴보면은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이러한 맥락의 교육 정책이 출발점이 됐던 거는 이제 7차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에게 네네. 선택권을 더 주고 획일화된 교육을 탈피하자. 이제 이런 맥락이었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찬반 양론이 정말 네네.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표출했는지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사실은 공교육이 이렇게 황폐화되는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점은 사실은 선택제라고 하는 포장지 내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그 특이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을 부추겨서 네. 왜곡된 지점으로 간다는 걸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좀 예를 짧게 들면,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 이 고교학점제가 나오게 됐던 맥락은요. 사실은 그 우리 교과교실제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교과교실제가 사실은 그 전제에 있는 거죠. 교과교실제는 이제 뭐냐면 사실은 원래 이 의도로 한 거예요. 네. 모든 학생들의 선택권들을 네.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교실이 부족한 거예요. 네, 공간 그렇죠. 부족.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 교실에서 이제 그 미국식처럼 대학식처럼 네. 하기 위해서 이제 교과교실제를 네. 해버린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교과교실제 하다 보니까 효과가 너무 안 나는 거예요. 폭망했죠. 폭망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교과교실제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이 고교 학점제를 하게 되면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였죠.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대학에 네네. 진학하기 네네. 유리한 과목들을 선택한다. 이러면 이제 과목에 쏠림 현상이 생기겠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학교 내에서 수업을 많이 해야 되는 선생님과 적게 되는 선생님이 분명히 나눠지게 될 거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수업이 없는 선생님이 그럴 생길 수도 있는 있겠죠. 거죠. 예. 이제 아니면 이제 그렇게 이제 안 되면 나머지 다 이제 자기가 선택하지 못한 애들은 그냥 강제 배정을 당한다든가 이제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대학 같은 경우는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네.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선착순으로 클릭해가지고 늦게 클릭하거나 늦게 한 애들은 결국에는 좀 그렇죠. 이렇게 자기가 원치 않은 과목을 들어야 돼. 결국 가서 다 채워지긴 하지 않나요? 그렇죠. 폐강이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뭐 그런 좀 극단적인 경우를 빼고는 그래도 뭐 그게 어느 정도는 수업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보장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도 학교 규모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죠. 수급 조절이 약간 그 여유가 있는 학교도 있지만 뭐 지역적인 서울을 좀 벗어나고 소규모 학교. 소규모적인 학교에서는 이 선택권이 굉장히 제한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완벽한 선택은 네. 주어지지 어려운 일단 부분이 선생님도 생긴다는 막 거죠. 과목별로 한 그렇죠. 분밖에 안 계시고 그렇죠. 네네. 근데 제 생각에도 모든 시스템은 준비가 안 됐고 철학이 없는 경우는 좀 이렇게 보류하는 그게 게 맞는 것 같긴 핵심이죠. 해요. 특히 네. 그 아예 인력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면 할 그러니까 수 없지. 이런 학교 이제 만약 이 상황이 진행이 되면은 소규모 학교, 지방 학교 뭐 이제 이런 학교들은 일단은 이 정책으로부터 이제 조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거는 문제가 생겨요. 특히 사립 사람이 학교.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과목 선택제 그렇죠. 지역군을 묶어가지고 학교를 공유를 하는 거죠. 학교를 공유한다. 네, 그렇죠. 이제 A 학교에서는 국영수, 예. 뭐 B 학교에는 은미채, 뭐 예.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거보다 그렇죠. 좀 약간 비현실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학교들은 일단 학교와 학교 간 거리가 되게 멀걸?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작은 아이들이 시골 자동차를 학교들. 타고 다니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미국 미국식이야. 미국식이네요. 그리고 자동차에는 마약이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낯선 게 아니라 이미 지방에서는 순환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애들이 안 이미 움직이니까 선생님이 선생님들이 옮겨서 수업을 하는 이미 거죠. 너무수가 없어서. 선택 그렇죠. 과목 선생님들이. 예. 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교 맞아. 학점제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살펴보려면 지금 현재 상태를 진단해야 되는데 이 고교 학점제를 인터넷 쳐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도봉고등학교예요. 예, 맞습니다. 도봉고등학교가 교과교실제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네. 시행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네. 아이들한테 최소 학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8년째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8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완을 했겠죠. 네, 네. 근데 이것이 단일 학교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뭐 어느 정도 소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다 적용이 됐을 시에는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사립인가요? 공립인가요? 공립이요? 공립이겠죠. 겁니다. 이런 걸 그래서 시도했다는 조금 더 거는. 그런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런 가능성이 있고 많은 지원을 받고 아. 이제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모색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종시에 가게 되면 과목 선택제라는 게 있어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클러스터라고 하죠. 클러스터. 지역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학교별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최고의 정점 기간이 되면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1학년에는 선택 과정이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필수로 듣고 네네. 2학년에 가면서 자신이 선택하는 과목이 있으면 학교마다 이제 클러스터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A란 학교는 과학 중점 학교, B란 학교는 뭐 사회 그러면은 모든 과목들을 그럼 그 학교 가서 듣느냐? 그렇지 않아도 돼요. 평상시에 월화 목금은 그냥 자기가 소속된 학교에서 네. 듣고 자기가 선택 과목 군만 뭐냐면은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에 그날 가서 수업을 들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쏠림 현상이 생기겠죠. 네. 많이 지원하는 당연하죠.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 그러니까 인문학과를 만약에 선택하는 학교들은 많이 안 가겠죠. 왜냐하면 대학 진학하는데 뭐 별 도움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교사들이 나중에 당장 이제 지역 간에 멀리 떨어지면 이제 순환교사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교사들도 이제 대단히 이제 신분 불안에 이제 놓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사실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실제로 이게 됐을 때 이제 좀 학생들이 이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이들이 2학년이 되면 자기가 심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자기가 뭘 배워야 될지를 자기가 결정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사교육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기 진로를 위해서 어떤 과목들을 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도 컨설팅을 받겠죠. 그러니까 계속 심화되는 과목에 대한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이제 뭐냐면은 그런 걸 미리미리 이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제한된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들을 반영해가지고 대다수가 하고 소수 학생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선택을 무한정 늘린다고 해서 무한정 될 수도 있다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선택의 폭, 그러니까 선택을 미리 땡겨서 해야 되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생기고,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은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런 정책이 제기가 되었다는 건 고교 학점제의 장점도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 세계적인 흐름의 가치랑 좀 사실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교 학점제를 주장하는 선생님들을 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에 있지 않으니까요. 수업에 들어가면 5명 정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공립고 같은 경우는. 그쵸. 예, 일반계 고등학교. 현실이라는 거죠. 뭐 한 30명 있다고 치면 대학 포기 내지는 뭐 나는 인생 포기 반 이상 있고 그다음에 나는 이 과목을 가지고 대입 안 갈 건데 하는 애들은 또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한 5명 정도 데리고 실제로 수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 포기한 뭐 대학을 안 갈 애들은 안 가는 거에 맞는 수업을 듣고 그리고 대학 과목에 뭐 대학 입학 과정에 맞는 수업들을 찾아갈 애들은 그렇게 찾아가고 최고 난이도의 애들은 최고 난이도에 맞는 수업을 개설해서 이런 현상을 막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는 들었을 때는 약간 울림이 있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되게 무기력한 상태로 교실에 있잖아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뭘 배워야 하고 어떤 선생님한테 배워야 될 때까지 항상 다 정해주고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실 이제 과정이 아주 없는 거죠. 이제 그건 입시 때문에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입시에 눌려있는 데다가 뭘 배울 것인가.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배움이 일어나는 곳인데 그곳에서 내가 뭘 배울 거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를 항상 정해져 나온다는 건 사실 마지막 어떤 즐거움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괴로웠던 거는 일단 반에 묶여서 생활하는 게 사실 되게 갑갑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항상 내가 친구가 없었어. 언제 아무튼 뭐 이렇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같이 붙어 있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지만 뭘 배워야 할지 선택권도 없는 데다가 선생님도 예를 들면 난 저 선생님한테 배워보고 싶은데 난 또 이것도 공부해보고 싶은데 전혀 선택권을 다 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무기력한 그 생활이 아주 나이가 많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약간 진짜 쳇바퀴 돌듯이 산다는 느낌, 수용소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자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학생들이 그런 선택에 의한 생기. 그러나 근데 흐름이 있으니까. 흐름이 그리고 있으니까 이제 덧붙이고 싶은 그런 거에 또 장점 뭐냐면 학습 부진에 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고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과정 모르는 애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숫자가 60%라면서요. 일반고가 되게 많다는데. 고등학교 수업 진행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 수준의 수학이나 또는 심지어 초등학교 수준의 산수 또는 초등학교 수준의 받아쓰기 이런 과목을 개설해서 그 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이게 이제 물리적인 환경도 충분히 가능해요. 2014년 교과교실제 완성의 해였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시고 우리 학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교과부에서는 이미 2013년에 80% 완성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쟁이들. 어쨌든 그런 환경도 돼 있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교사 증원 얘기도 하고 있고 OECD 수준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맞추겠다는 이런 공약도 있는 마당에 충분히 물질적인 조건은 또 갖춰진 상황이에요. 이를테면 반을 많이 쪼개면 교실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나눠서 쓸 수도 있고, 또 13명 이하면 또 등급을 또 산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지금. 뭐 그런 것도 있고. 조건은 좀. 학점제가 되면은 일단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에서 이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완전 넘어갑니다. 그렇죠. 절대평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명도 그렇고 이하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고교 학점제라는 게 우연찮게 다 공약으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다 이게 이제 계획에 짜여져 있던 거죠. 빅픽처.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교과교실제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는 성취평가도 절대평가로 못 넘어가니까 과도기로만 둔 것뿐이지 실제로는 절대평가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뭐 교원 수급이라든가 교육과정의 유연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맞춘 다음에 마지막 입시만 조각을 맞추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건 들어오게 되고 그랬을 때는 완벽한 이제 뭐냐면 그 7차 교육과정의 완성본이다라고 보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의 완성을 이제 우리가 되게 좀 약간 저어내고 싫어하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를 잘 하셨는데 고교학점제에서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입시고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하려면 교사부의 평가랑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완성되면 그럼 입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이제 결국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남는 건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수능의 절대평가 그 다음에 내신의 절대평가 요거는 국민적 지지도 높고 대부분의 교사들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로 했을 때 대학에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답은 하나죠. 수능은 자격 수준으로 만들고 실제로 그 대학에서 뽑는 과정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한 가지 남습니다. 한 가지 결국 예. 본고사예요. 그렇죠. 대학별 고사의 부활이 유일한 해결책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학교에서 그거를 안 던져주면은 대학교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평가가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문제가 나는 게 변별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사들의 평가들을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대학 나름대로 자체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고 만약에 정부에서 이것을 밀어붙인다면은 뭐 서로 교환을 하겠죠. 저희 쌤톡에서 여러 가지 교육 주제로 이야기하다 보면 귀결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입시 제도. 그렇죠.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학벌 지상주의. 이게 타파되지 않으면 어떤 교육 정책도 정상적으로 끝까지 운영되기 힘들다.
이런 입시 제도가 정상적으로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끝까지 가기가 힘든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이 입시 문제는 근데 이게 너무나 우리나라에서 오래되었고 참 손대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입시 문제가 있으니 다 그냥 다 서열화한 답이냐. 또 그건 또 아니지 않나. 그렇죠. 우리가 7차 교육과정에 오면서 또 나름대로는 뭐 옛날엔 열린 교실도 해보고 이것도 네네. 해보고 저것도 하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그 입시 제도 틀을 넘어서 뭔가 세계적인 사회 흐름을 가는 흐름에 우리도 그런 교육에 편승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도 이제 공약을 낼 때 그 이제 뭐 대학들 서열화를 좀 없애는 제도 그런 제도를 편다던가 하는 얘기를 했던 것도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도 그런 시도가 좀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도와 흐름과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면 또 이 입시 제도의 견고한 벽들을 계속 두드리는 그런 일들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게 학생들이 그냥 시간표도 자기가 다 짜고 아침에 오는 시간도 다 자기가 정할 수 있고 그리고 수업 시간도 좀 줄어들고 그럴 수 있으면 진짜 좀 좋지 않을까. 그러면 진짜 입시의 그 견고한 벽도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도 좀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 또 조금 다양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해보게 되네요.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특별히 중고등학교는 그 생활기록부 쓰면서 그 교사가 느끼는 자괴감 있잖아요. 네네. 이게 아닌데. 네네.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그럼요. 하지만 거기에다 정말 내 감정의 솔직함을 다 담아냈을 때 후환이 오는 네, 그런 파장 때문에 그러니까 또 대학 입장에서는 너희들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뽑을 수밖에 없다. 네네. 그러니까 사회가 좀 더 정직해지고 교사가 솔직할 때 그 솔직함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 부분이 사회적으로 통용이 된다면 또 이런 제도도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학점제로 인해서 어떤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든 그 학교만의 특성과 그 지역의 아이들의 특성이 고려돼서 됐다라는 게 인정되면 지역 편차도 분명히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의사들은 보면은 의사로서의 권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근데 우리는 사실 권위를 발휘하기에는 법적 제도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권한도 너무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시제도 환경 아래서 생기부를 내 맘대로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 그런 문제들도 좀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거에는 졸업정원제가 사실은 있었는데 그랬었답니다. 지금은 입학 정원제 시스템 아닙니까? 아. 학생들을 양질의 대학생으로 양성해서 정말 적절한 교육 이수 과정이 인정되는 아이들만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인정된 아이들만 들어오고 그들이 어떻게 졸업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게 아마 외국과 좀 다른 풍토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외국은 일단 대학을 많이 안 가죠. 전체 그렇죠. 고등학생이 이렇게 대학 진학률이 한 높은 나라가 20에서 많지 40 않죠. 물지 않죠. 네. 안으로 간다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 애들 있잖아요. 덕후죠. 연구가 너무 궁금하다. 이런 네네. 애들만 대학을 가기 때문에 그게 좀 가능한데 우리는 정말 다 가잖아요. 다 가죠. 80%가량이 진학하는 걸로 저는. 그리고 걔네들도 졸업을 시켜야 되니까 아마 그 입학정원제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진행했던 작업의 결과죠. 대학을 많이 만들면 되지 않느냐. 다들 대학을 가고 싶어 하니까. 진짜였어요, 이게. 그랬군요. 그래서 다양한 대학들을 많이 만들고 현재는 구조조정 중인 거죠. 학생이 더 넘쳐나는 그거 게 학생이 이미- 모자른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잡상인과 교수 출입 금지라고 해가지고 대학 교수 홍보를 막는 그래요. 그런 것도 맞아요.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참- 지금 대학 구조조정은 계속 그 압박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인원들을 감축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위에서부터 이제 인원 감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인원이 감축되면 그 밑으로 이제 계속씩 감축을 하고 실제로 지방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통합 네네. 유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원수 줄이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고교 학점제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 파장은 저는 굉장히 이제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우리가 많은 그 학생들의 자율권들이 선택권들이라는 것들이 기존의 어떤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폐해를 일으켰는지는 우리가 눈여겨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주니까 선택하지 않는 아이들은 수업을 듣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그다음 그렇죠. 그러니까 어설픈 어쨌든지 간에 그
선행되지 않은 조건들 속에서 말로만 선택권이라고 줬을 때 실제 선택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로 또 양분되어지는 사태들. 또 거기에는 분명히 학교 내에서 애초에 그런 꿈이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양산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 하면 학교 내에서도 양극화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는 거. 이게 고등학교 중에 사립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80%가 그렇죠. 넘죠. 많죠. 가끔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선택은 아이들이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교과목을 편성하는 마지막 결정을 관리자가 가지게 되는 인간의 거죠. 관계성으로 인해서 피해자인 교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우려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100% 나오죠. 예, 유도할 수 있고 100% 나오죠.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인 거죠? 지금은 사립학교의 신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수업을 일정 정도 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선택을 한다는 미명하에 쉽게 얘기하면 미운 교사. 그렇죠. 평상시 바른 말을 하는 교사. 이런 교사들한테는 의도적으로 수업을 배제하게끔 뭐냐면 유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애들이 선택을 하는데도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이를테면 가장 애매한 상황은 그런 거죠. 10명 나온 거예요. 한 명은 말을 잘 듣는 교사, 한 명은 바른 말 하는 그런 교사. 상황이 됐을 그럼 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의 그 정리를 선택을 해줘야죠. 베이스로 가지고 다 가지치기를 해야 될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바른 말 하던 자는 자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필수 과목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학점 이상 필수를 해줘요. 있겠지. 그러면 당연하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100% 필수로 선택을 하지 필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그 니들끼리 잘난 놈들은 더 잘나 그 뭐 많이 이제 수업을 하고 이제 막 데려가고 너 인기 강사 되고 그렇지 않은 강사들은 이제 보따리 장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이들에겐 굉장히 좋은 선택이고 또 그 부분에 교사들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참여하지만 또 다른 우려 부분이 굉장히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아주 섬세한 그 정책을 짜지 않는 한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 분명히 현장에서 현장에서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러니까 원인은 그런 문제의 원인은 사실 고교학점제는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그 아직도 좀 민주화되지 않은 그 학교 사립학교들의 문제가 어떤 그런 제도들이 그런 식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처음 좋은 법안이나 정책들이 입안될 때는 부작용이 분명히 예상된다면 부작용에 대한 예방책을 세워야 되는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자고. 해본 다음에 문제 생긴 다음에 고민하자. 이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예견되는 우려들을 보완하지 않는다는 건 왜 예전에 그 유명한 기업가가 그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아래 직원이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했더니 너 해봤어? 너 해보자고. 강하죠. 그 말이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 기업가의 마인드가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의도였다면 좋겠지만 그냥 자기의 어떤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엉뚱한 발상이 많은 피해나 시행착오를 겪는다면 그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법 개정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정책 내놓으면 뭐합니까? 받을 때가 사립학교인데요. 거기서는 그러네요. 사실은 국가 정책을 100% 수용 안 할 가능성이 왜냐면 높아요.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국고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수한 사립고라고 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거나 마치 대기업이 1%의 지분으로 99%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공약에 나왔던 공영형 사립고 뭐 사립학교 개정 이런 것들과 함께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게 선행되고 어떤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사실은 이게 이제 방향성이 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아까 전에 철학의 부재라는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는 기본적으로 경쟁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양극화 현상은 학생들한테도 나타나고 교사한테도 나타나고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이것들을 지금과 같이 너무 이상적인 모형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저는 좀 그런 걸 꿈꿔본 적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학교의 교육제도를 제가 만들 수 있다면 중학교 때부터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표를 짜고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었는데 오히려 그 정말 좋은 취지를 살리려면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한 2, 3학년부터 또는 중학교부터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오히려 고등학교 때는 먼저 하지 고등학교는 말고. 입시 문제의 필연적 그리고 또 하나 사립학교의 80%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걸림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중학교는 가능해요. 가능할 것 같아요. 심지어 중학교는 지금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이미 거의 연습에 가까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장점이 있다면 중학교에 이식하기가 정말 좋은 환경인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는 중학교 때 당연히 이제 한번 해보고 그렇죠. 고등학교 와서 실행하고. 왜냐면 이제 그러면 공부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교육정책 큰 줄기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중에 또 한 부분이 교육 자치 강화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학교별로 그들에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거기서 교육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대한민국이라는데 교육부라는 데가 한 군데 있어 거기서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정말 그 자체가 벌써 다양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너무 거죠. 천편일률적이에요. 그 부분부터 정리하고 이게 연계돼서 정책이 이루어지면 더 좋은 방향으로 원래 취지가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5년 후쯤에는 교육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교육부는 권한 이양한다고는 하던데. 네, 권한 이양 작업 TF가 있을걸요. 그래서 대학 교육은 교육부가 하고 초중등 교육은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하고 단위학교별로 하겠다는 그걸 연구를 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세세한 문제들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여기 따라오는 게 되게 많아요. 이미 너무 연결 지어놓은 게 많아서 초중등 교원의 어떤 신분 문제도 걸릴 수 있고요, 분명히. 신분. 약간 지역 지방직이냐 국가직이냐 뭐 국가직이냐. 근데 그걸 한번 제가 볼 때는 미끼를 한번 던져본 것 같아요. 최근에 한번 뉴스가 났지 않습니까? 미끼를 한번 던져본 거고 반응을 한번 본 거고요. 또 그 문제도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교육부에서 어느 선까지 자를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교육부의 야망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교총에서 했던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 지방자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교사가 지방직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이제 병행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팀이 꾸려지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봐왔던 게 뭐냐면 모든 권한들이 사실은 교육감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법령 규정 때문에 교육부에서 사실은 다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등들이 되게 많았는데 명확하게 교육청으로 이관될 문제들은 다 넘겨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교육부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대학 문제라든가 큰 이제 부분들만 평생교육 그런 것만 다루고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모든 권한들은 교육청이죠. 교육청이나 지역 단위 학교로 좀 내려와야 된다 생각이 들고 최종에는 선생님들한테 권한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다 포함해서 또 이런 부분에는 인사위원회가 항상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만 학교 내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 정말 필요하고요. 민주적인 결정 아까 승진제도도 개선해야 되고요.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불이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민이 되고 고려가 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교 학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전제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또는 김상곤 교육감 환영합니다. 샘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네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방문을 언제든지 열어놓겠습니다. 여기 그럼요. 홍대 쪽인데요. 오세요. 아깝습니다. 홍대 1번 출구에 전화 주시면 나가겠습니다.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가지 않고. 홍대 1번 출구에서 김작두를 찾아주세요. 작두 타고 있는 남자예요. 자, 무더위 잘 견디시고요. 학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다음에 또 만나 뵙기를 하나 둘 셋 뿅. 다음에 또 만나요. 방학이 끝나가는 분들도 많을 텐데 상심 마시고 겨울방학을 기다리세요. 네, 다음을 기다리세요. 그럼 인생도 끝나겠지. 가을방학 있습니다.